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돌아온 딸아이를 보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녀석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네, 제가 때렸습니다. 장모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평생을 후회하게 될 일을 시작했죠. 올해 제 나이 58, 흔히들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나이입니다. 저에게 이 황혼은 마치 제주도의 노을처럼 평화롭고 찬란하기만 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어교사로 교단에 서서 빽빽한 교환과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씨름하다 정년퇴직을 했으니까요. 완만한 언덕길에 자리한 작은 집, 그리고 제가 손수 가꾼 수국 정원은 저만의 아늑한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고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우려내 정원으로 나가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았죠. 그렇게 제 삶은 걱정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밤마다 하나뿐인 딸 서연이, 그리고 통통하고 귀여운 외손자 민준이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자리를 잡은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딸을 멀리 보내는 게 마음 아팠지만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위인 강지호는 젊고 유능한 IT 기업 대표였죠. 집안도 꽤 부유했지만 조금 복잡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서연이가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도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내 딸에게 잘해주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평화는 5월 말의 어느 흐린 날 오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들었죠.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지다가도 금세 개어 공기는 맑고 서늘했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비에 떨어진 장미 가지들을 줍고 있는데 삐걱거리는 쇠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미리 연락도 없이 누가 찾아왔을까요? 낯익은 딸의 모습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가위를 내려놓고 딸에게 달려갔지만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췌했습니다. 본래 통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아무리 서늘하다 해도 제주의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았는데 아이는 목과 쇄골까지 모두 가리는 두꺼운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에는 옷 몇 벌이나 겨우 들어갈 법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서연아, 온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지훈이는 어디 있고? 우리 민준이는?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 회사에서 갑자기 휴가를 줘서 엄마 보러 며칠 내려왔어요. 지훈 씨는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고 민준이는 시어머님 댁에 맡겼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엄마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를 보러 오면서 이렇게 몰래 온 걸까? 왜 평소에는 저나 시어머니가 돌봐야만 안심된다던 민준이를 시댁에 맡겼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큰 폭풍우라도 맞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마음속 의심을 억누르며 딸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애써 생각했죠.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딸이 가장 좋아하는 뜨끈한 닭칼국수 한 그릇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일부러 서울 이야기, 지훈이의 회사 이야기, 민준이가 요즘은 말을 잘 듣는지 등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처럼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저 힘없이 대답할 뿐 이따금 넉나간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몇 젓가락 뜨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가녀린 어깨를 희미하게 떨고 있는 딸아이를 보니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어색한 표정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딸아이가 홀로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폭풍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해. 엄마로서 내 아이가 어떤 고통이든 혼자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 두꺼운 목폴라는 살갑뿐만 아니라 딸아이가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비밀까지도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에게 얼른 씻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우선 엄마 옷을 잠시 입고 더러워진 옷은 엄마가 빨아주겠다고 말했죠. 아이는 순순히 제 말을 따랐습니다. 아마 거절하거나 더 생각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아이의 작은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잠옷 한 벌과 몇 가지 간단한 세면도구,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휴가를 온 사람의 준비물이라고는 볼 수 없었죠. 저는 아이가 막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집어들었습니다. 크림색 목폴라 스웨터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습관대로 세탁 전에 옷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뒤집는 순간 목깃 근처에 있는 작은 검붉은 얼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빛 아래에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옷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검붉게 변해버린 핏자국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을 가리는 스웨터, 그 목깃에 묻은 핏자국, 그리고 딸의 기이한 피로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제가 감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설마 내 딸이?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냥 사고일 수도 있어. 손을 베이거나 어딘가에 긁혔을 수도 있지.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돼. 저는 옷을 세탁기에 넣었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두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내 딸이 저 안에 있는데, 고작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는 대체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제 헐렁한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젖은 긴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후의 명랑한 톤과는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엄마랑 앉아. 서연이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다가와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와 약간의 거리를 둔 채로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내 옷에 핏자국이 있더구나. 어디 다친 거니? 핏자국이라는 말에 서연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껴 꽉 쥐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부엌일 하다가
실수로 뭐가 묻었나 봐요. 그 서툰 거짓말은 제 안의 두려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부엌일?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부엌일을 한다고? 서연아, 엄마 눈 똑바로 봐.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턱을 들어올려 억지로 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서방, 지신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널 때린 거냐고. 제 질문은 마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와 흐느낌이 되었습니다. 딸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텅서 떨은 닭은 떨었습니다. 저도 딸을 꼭 껴안은 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대답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날 때렸어. 엄마, 너무 아파. 서연이는 흐느끼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잠옷 옷깃을 끌어내렸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하얀 목과 어깨, 피부 위로 시퍼런 멍 자국들이 얼룩덜룩 드러났습니다. 새로 생긴 멍, 노랗게 변해가는 오래된 멍, 멍 자국 하나하나가 제 딸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슴 속에서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딸을 인간의 탈을 쓴 괴물에게 보낸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행복하고 소중히 여겨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가녀린 몸을 더욱 세게 껴안으며 가슴을 울리는 딸의 흐느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주의 밤은 고요했지만 딸의 애끓는 울음소리와 한엄마의 소리 없는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 서연이는 너무 지친 나머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실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딸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수백 조각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마음속에서 들끓으며 평소의 침착함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평생 책과 도덕만을 알고 살아온 저 같은 퇴직 교사가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지훈에게 전화해야 해. 그놈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이의 엄마에게 그토록 잔인한 손찌검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리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말다툼을, 변명을, 발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덜 깬 듯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습니다. 나다, 지훈아. 서연이 엄마다. 아, 장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덤덤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서연이가 우리 집에 와 있다. 왜 애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지 자네는 아나?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갑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댁에 갔군요. 잘 됐네요. 저도 며칠 내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의 태어남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강지훈, 자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애 몸에 있는 멍 자국, 자네가 만든 거 맞나? 저는 그가 부인할 거라고, 오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름 끼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와 제 고막을 꿰뚫었습니다. 네, 제가 때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건가?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왜냐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여자는 분수를 알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죠. 장모님은 따님에게 그런 것도 안 가르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경멸적으로 변했습니다. 감히 제게 대들고 제 체면을 깎았어요. 몇 대 때린 게 뭐 대수라고요? 자네는 짐승이야. 저는 악을 썼습니다.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오만했습니다. 욕하세요. 하지만 장모님, 서연이는 아직 제 아내입니다. 제가 제 아내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모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법과 인간성을 모두 무시하는 자의 뻔뻔하고 잔인한 도전.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힘도 빽도 없는 시골의 늙은 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때렸습니다. 장모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삼도롭고 처음의 고통과 절망은 순식간에 응축되어 날카롭고 차가운 증오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지훈 같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신경 씁니다.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의 명성, 그리고 자신의 성공. 그렇다면 좋다. 그것이 그놈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부숴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저는 통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에 희미한 달빛이 거실 바닥에 차가운 은빛 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제주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도전적인 말은 순간의 화를 못 이겨 내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굳게 믿는 계산적인 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지위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고 정의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짝 핀 수국들이 달빛 아래 둥근 송이를 이루며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이 정원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가꾸어 왔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통해 양심을, 박경리의 소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항상 선이 악을 이기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의 그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제가 가꾼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선하게 살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아이는 그대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강지훈을 사랑했지만 돌아온 것은 잔인한 폭력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그 괴물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호의호식하며 내 딸의 고통 위에서 영광을 누리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평온한 삶을 살기만 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딸의 맑고 푸른 하늘은 검은 먹구름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강철 같은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그놈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무의미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서연이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고 그 잔인한 놈에게 통쾌함만 줄 뿐입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지훈은 저를, 이 어미의 마음을 얕봤습니다. 그는 저를 시골의 늙은 할머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은 틀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폭력으로 그를 파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가 가장 숭배하는 것, 제 딸의 인격을 짓밟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것, 그의 명성과 성공을 파괴할 겁니다. 저는 사회 전체 앞에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 도덕과 타락 사이의 전쟁입니다. 저는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연아, 편히 자렴. 모든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약속할게. 네게 공평함을 되찾아 줄게. 원래 내 것이었던 푸른 하늘을 돌려줄게.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선서보다도 더 크고 강하게 울려 퍼지는 맹세였습니다. 제주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힘으로 바꾼 한 엄마가 올린 맹세였습니다. 그날 밤 온화하고 분수를 알던 교사 박은희는 죽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한 엄마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연이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딸을 세심하게 돌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정원의 꽃을 가꿨습니다. 아이가 지난 일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서연이가 잠들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밀려와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차를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제 딸을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끈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강지훈을 집에 데려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훤칠하고 밝은 인상의 젊은이였죠. 고급 양복을 입고 예의 바르게 말했으며 값비싼 선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교양 있고 야망 넘치며 제 딸을 극진히 아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서연이는 그를 흠뻑 빠진 눈으로 바라보았고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무언가 진실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미소 뒤에서 저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가족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성공한 아버지에 대해서만 대충 이야기하고 어머니에 대한 질문은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그의 부모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버지는 훨씬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고 합니다. 강지우는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랐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복잡한 환경이 지금의 그처럼 야심은 넘치지만 극도로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라고 말했죠. 따뜻한 가정에 기반이 없는 남자가 과연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사랑에 푹 빠져 있던 서연이는 제 모든 조언을 흘려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환경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완전한 가정을 갈망한다고요. 그 사람은 절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우린 행복할 거예요.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딸의 확고한 결심과 뜨거운 사랑 앞에서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늙어서 생각이 낡아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할 거라는 유일한 희망을 품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매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강지훈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많이 참석했고 모두들 서연이가 복이 많다며 능력 있고 부유한 남편을 얻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며 저는 아이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강지훈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좋은 집과 차를 사주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복한 사진들을 보며 저는 점차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서연이가 민준이를 낳은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그는 큰 IT 회사의 CEO가 되었고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으며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서연이는 혼자서 어린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민준이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로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요. 아이는 늘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그 사람 많이 바빠. 엄마. 회사 전체를 짊어지고 있잖아. 우리가 이해해줘야 해. 내 딸 서연이. 아이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그러웠습니다. 뿌리부터 금이가 있던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참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온 것은 잔인한 매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새길수록 저는 강지훈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졌고 딸이 더욱 안쓰러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딸을 지켜주기에 저는 충분히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 딸이 이 지옥 같은 삶을 단 하루도 더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운명적인 전화 통화가 있던 밤 이후 저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는 불꽃과 같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적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강지우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오만하지만 그 오만은 돈과 권력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같은 늙은 교사가 그저 울고불고 소리쳐봤자 그의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저는 제 상대를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눈물 섞인 이야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의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제주에 있고 모든 일은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교사의 인맥은 넓지 않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옛 동료였던 이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아들을 따라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강남에서 꽤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무언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걸어 그곳 생활에 대해 슬쩍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언니, 서울은 정말 활기차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해요. 우리 사위 지훈이도 그렇잖아요. 큰 IT 회사 대표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스트레스도 엄청나겠죠. 저는 일부러 자랑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의 이 선생님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 능력 있는 건 맞는데 소문도 안 좋아. 우리 딸이 그러는데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자네 사위 얘기가 많대. 밖에서 계속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아내랑 아이랑 같이 다니는 건 거의 못 봤다더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헛소문이겠죠. 예쁜 아내의 착한 아들까지 있는데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지.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요즘 그 비서랑 자주 같이 다닌다더라.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인데 배우 같대. 일 때문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단둘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본다더라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다들 그 관계를 의심한대.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배신까지. 제 딸은 이 두 가지 끔찍한 고통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이성이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잡담 몇 마디를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정보는 그저 소문일 뿐이었지만 제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주었습니다. 비서, 이 제3의 인물의 존재는 강지훈의 배신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완벽한 가면 속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소문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지훈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돈이나 권력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제주에 있는 늙은 교사가 어떻게 서울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그를 미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설 탐정.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설 탐정.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었지. 제가 이런 서비스를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아무 업체나 찾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돈만 날리고 심지어 역으로 협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믿을 만한 이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이름, 바로 저의 옛 제자, 말썽꾸러기였던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은 아니었고 심지어 좀 반항적이기도 했지만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학교 징계위원회 앞에서 그 아이를 변호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 후 경찰이 되었다가 얼마 안 가 나와서 보안 및 민간 조사 전문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해 보였습니다. 저는 낡고 누렇게 변한 옛 주소록에서 준호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준호입니다. 준호야, 나 박은희 선생님이다.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업 박은희 선생님이다. 선생님, 세상에 정말 선생님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존경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사실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꽤 민감하고 절대적인 비밀이 필요한 일이란다. 준호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목소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론 서연이가 폭행당한 부분은 숨긴 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딸의 이혼을 돕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강지훈의 이름, 회사, 집 주소, 그리고 비서에 대한 소문까지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바로 사람을 붙이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겁니다. 그 후 며칠은 불안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통장에서 꽤 큰 금액을 인출해 준호에게 비용으로 보냈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딸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습니다. 매일 준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짧은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들어감, 그의 집은 아님, 심야 영화 관람. 메시지 하나하나가 작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안전한 특급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컴퓨터에 꽂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몇 개의 동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강지훈과 그 젊고 예쁜 비서가 손을 잡고 걷고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들은 정말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 있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서연이가 늘 말하던 가부장적이고 굳은 표정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 옆에 있을 때 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배신이었고 정교하게 위장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에서 매질을 견디는 동안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만약을 대비해 여러 개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제 무기는 손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단 한 발로 적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강지훈의 외도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자 등골을 타고 차가운 힘이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연이의 이혼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까지 가겠다고 맹세한 전쟁의 첫 번째 총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진들만으로는 강지훈 같은 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인맥이 있었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흙을 백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남편을 잘 내조하지 못했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다른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팀이,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저처럼 평범하고 온화한 퇴직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정신적인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이 불리한 싸움에서 저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채점하고 교환을 짜던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선은 책상 아래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얇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졸업 앨범, 지난 학년들의 문집,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빛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보물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저는 단순히 문학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가 씨앗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올바르게 가꾸어주면 그들은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많은 옛 제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저의 보물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익숙한 이름과 얼굴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념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원이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쓴 아이. 말수는 적었지만 발표할 때마다 논리가 날카롭고 명쾌했습니다. 주원이는 토론을 즐겼고 항상 오른편에 섰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론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어떤 권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수가 생각났습니다. 개성 있는 단발머리를 한 그 아이는 학교 신문의 에이스 기자였습니다. 지수의 글은 항상 독특한 시각과 날카로운 문체, 그리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통화했을 때 경제사회 분야를 다루는 큰 인터넷 언론사에서 편집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상대는 IT 기업 CEO였습니다. 그는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저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마르고 조금은 괴짜 같았던 제자. 항상 노트북을 끼고 다녔죠. 민혁이는 코드,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보안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기자, 그리고 보안 엔지니어. 제 계획을 위한 완벽한 세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가르쳤고 많은 믿음을 주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도와줄까요? 이 일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지훈 같은 자와 맞서는 것은 그들의 경력과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여졌지만 시퍼런 멍이 든 서연이의 모습이 떠오르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눈 사제간의 정을 믿었고 제가 수년간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려 노력했던 선함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법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그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정의를 되찾아 달라고 부탁할 뿐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첫 번째 사람, 변호사 주원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낮잠에 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낡은 연락처 더미 앞에 앉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의 선의와 정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주원이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약간 번진 파란 잉크로 쓰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주원. 그 옆에는 낡은 집 전화번호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휴대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아마 언젠가 안부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적어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몇 초간 망설인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고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거절당하거나 심지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댓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주원입니다. 낮고 점잖지만 조금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여보세요. 주원아. 나 박은희 선생님인데 혹시 상승고등학교 다녔던 내 제자 주원이 맞니?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몇 초의 침묵 동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번호를 잘못 알았거나 그가 저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까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비즈니스 톤이 아닌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국어 가르치셨던 박은희 선생님 맞으세요? 세상에, 정말 선생님이세요? 옛 제자가 여전히 저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제 안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래, 나다. 주원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지? 네. 선생님, 잘 지냅니다.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 주원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직 제주에 계시죠? 응, 여전히 제주에 있단다. 퇴직하고 이제 집에서 꽃이나 키우고 있지. 저는 말을 잇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원아, 사실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딸아이와 관련된 꽤 복잡한 일이란다. 주원이의 목소리에서 기쁨은 즉시 진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가 길어서 전화로는 좀 그렇구나. 혹시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니?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너를 만나고 싶은데
주원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선생님, 언제든지요. 서울에 도착해서 전화 주세요. 바로 일 조정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일은 곧 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원이의 열정과 단호함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용하고 말수 적던 제 제자는 이제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캐묻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일은 곧 제 일이라는 한마디는 제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맙다, 주원아. 정말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벽돌은 단단하게 놓였습니다. 주원이와의 통화 성공은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낡은 연락처 속에서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해야 할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지수의 번호는 찾기 더 쉬웠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언론계에서 일하는 아이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글을 자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정의감이 예전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개성 있는 단발머리를 한 지수의 환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선생님. 세상에, 이번 주말에 선생님께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타주시던 국화차가 너무 그리워요. 지수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옛 제자가 여전히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알았다, 이 아가씨야. 오기만 해, 얼마든지 타줄게. 요즘 많이 바쁘니? 네, 뭐 늘 그렇죠. 밤낮 없이 글자와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이는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선생님이 네 도움이 필요하단다. 아주 심각한 일이야. 너의 글 솜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너의 용기와 정의감이 필요해. 지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순이 있고 당성글 필요하지만 당글 솜씨도 필요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기에 그러세요? 저는 지수에게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사위가 유명한 CEO이며 권력과 인맥이 넓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것이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들었고 미간은 점점 더 좁혀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화면 너머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는 제가 학창 시절에 수없이 보았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향한 증오의 불꽃. 선생님,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펜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지만 어둠을 파헤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서연 언니의 일,
제가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게 진실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불의와 홀로 싸우게 둘 수는 없죠. 시간 약속 잡아주세요. 저랑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도요. 우리 다 같이 만나야 해요. 마지막은 민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였죠. 민혁이는 조용히 지냈고 일반적인 소셜미디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녀석의 낡은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기대 없이 짧은 이메일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혁아, 박은희 선생님이다. 네가 아직 이 이메일을 쓰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기술과 관련된 큰 문제에 부딪혔는데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보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가장 먼저 네가 떠올랐어. 혹시 이 메일을 받게 되면 이 번호로 연락 주겠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하루가 다 가도록 답장이 없었고 저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민혁입니다. 방금 이메일 확인했습니다. 민혁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약간 건조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아, 난 네가 못 받은 줄 알았어. 제 메일 시스템이 낯선 이메일을 잘 걸러내서 스팸함에 들어가 있었어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IT 업계 누구와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민혁이는 군더더기 없는 안부 인사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고 금보로 군더더기 없는 저는 그에게 강지훈의 이름과 회사명을 말해주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후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압니다. 이 회사 사용자 데이터 수집 전문 앱을 만들죠. 제가 허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보통 보안에 소홀하고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시간만 좀 주세요. 서울에서 변호사님, 기자님과 만나실 거죠? 시간과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닳고 이렇게 저의 군대는 모두 모였습니다. 날카로운 변호사, 용감한 기자, 그리고 유능한 보안 엔지니어, 3명의 제자, 3가지 다른 성격, 하지만 모두 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저는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연이에게 퇴직 서류 문제로 서울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가장 이른 차를 탔습니다. 마음은 걱정스러우면서도 굳건했습니다. 약속은 주원이가 종로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로 잡았습니다. 그곳이 이야기하기에 충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몇 분 후 주원이가 도착했습니다. 작고 마르던 제자는 이제 흰 셔츠와 잘 다려진 바지를 입은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경은 여전히 두꺼웠지만 그 너머의 눈빛은 훨씬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시는 길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주원이가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곧이어 지수도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세련된 블레이저를 걸친 활동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주원이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배낭을 맨 채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이는 모두에게 가볍게 고갯짓으로 인사하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우리 사제지간의 재회는 엄숙하고 약간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음료를 주문한 후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도 증거가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으로 얻은 거란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가 폭행당한 사실과 전화로 들었던 강지훈의 오만한 도발까지 어떤 세부 사항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딸의 몸에 있던 멍 자국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세제자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주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 이 외도 증거만으로도 서연 씨의 이혼 소송과 양육권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화 통화에서의 자백은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녹음 파일이 없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역시 병원의 진단서나 목격자의 증언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기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남자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선생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원 씨 말대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요. 확실한 증거 없이 폭행 사실만 터뜨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주원이와 지수가 토론하는 동안 민혁이는 계속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멈추더니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명령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혁이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의 휴대폰에 불합리할 정도로 많은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그들의 재무보고서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짜 광고 계약을 통한 자금 세탁의 정황이 보입니다. 민혁이의 정보는 우리의 막연했던 계획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주원이, 지수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는 빛을 질도르기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맞아, 바로 이거야. 첫 번째 총알. 우리는 그의 사생활을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제국, 그 자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작은 카페 테이블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주원이가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진행할 겁니다. 1단계, 뿌리부터 흔들기. 민혁이가 이 기술적 증거들을 외부에 유출할 겁니다. 지수 씨, 당신의 인맥을 이용해 IT 전문 커뮤니티나 정보 보안 관련 그룹에 익명으로 분석글을 먼저 올릴 수 있겠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쪽 전문으로 글 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기술적인 의혹으로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민혁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글들이 올라온 후에 제가 작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를 몇 시간 동안 다운시키고 사용자 데이터 문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해요. 주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이 회사에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2단계로 들어갑니다. 명성 공격. 지수 씨, 그때쯤이면 외도 사진들을 실수로 유출하기 시작할 수 있겠죠. 얼굴은 명확하지 않게 네티즌들이 스스로 추측하고 그의 이름을 거론하게 만들 정도로만요. 파트너, 투자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압박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며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결정타는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이가 저를 보며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주원이가 저를 보며 결정타는 그가 스스로 날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사업이 흔들리고 명예가 위협받으면 그의 폭력적이고 통제 불능인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는 분명히 선생님과 서연 씨를 찾아가 분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전면적이고 다층적인 공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3명의 제자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마음을 안고 카페를 나섰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로 돌아와 저는 서연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낮에는 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었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불타는 듯했습니다. 저는 지수와 주원이가 보내주는 짧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계획대로 회의 이틀 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혁이는 제3자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관한 기술 자료를 익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IT 블로거 그룹에게 넘겼습니다. 즉시 한보안 전문 커뮤니티에 Y사의 X앱, 당신에게는 편리함, 그들에게는 황금알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길고 상세한 분석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앱이 과도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점과 데이터가 낯선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심스러운 코드 조각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필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미 잠재되어 있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지수의 설명을 통해 그들이 매우 교묘하게 불씨를 지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불씨는 전문 커뮤니티에서부터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휴대폰 앱을 다시 확인하며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분노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 주제가 한창 뜨거울 때 지수는 연이어 2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경제 블로그에 역시 익명으로 강지훈 회사의 불투명한 투자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치의 광고 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공개된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여 비합리적인 점들을 지적하고 이것이 정교한 자금 세탁의 한 형태가 아닌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2번의 연이은 공격은
거대한 언론의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회사 측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이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경쟁사의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홍보팀은 위기를 잠재우고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혁이가 세 번째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정 무렵 강지훈의 회사 홈페이지가 갑자기 다운되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인터페이스 대신 화면 중앙에는 당신의 데이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라는 흰색 글씨가 흐르는 검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글씨는 약 30분간만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웹사이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은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면을 캡처했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의혹을 신뢰의 위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익명 글들에 대한 확증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많은 주요 인터넷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강지훈과 그의 회사의 이름은 여러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지만 성공에 대한 찬사가 아닌 스캔들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기사 하나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계획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자신의 주위에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재무 관련 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수는 두 번째 불씨를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지훈의 개인적인 명성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보였습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매우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제공한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찍어 화질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진 몇 장을 골랐습니다. 한 장은 강지훈과 비서가 고급 리조트에서 산책하는 뒷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차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찍은 것으로 여자의 얼굴 일부와 강지훈의 손목에 있는 익숙한 고급 시계만 보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그들이 함께 고급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수는 연예인과 재계 인물들의 소문을 다루는 커뮤니티에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제야 밝혀지는 이야기. 요즘 시끄러운 모 IT 그룹 대표. 사업만 시끄러운 줄 알았더니 사생활은 더 시끄럽네. 조강지천은 집에 두고 어린 비서랑 미래라니. 뒷모습이랑 저 시계.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게시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을 하는 저녁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효과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화약통에 성냥을 던진 것처럼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했습니다. 놀라운 수사력을 가진 네티즌들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사진 속 시계와 강지훈이 공식 석상에서 찾던 시계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진 속 양복이 얼마 전 계약 체결식에서 입었던 양복과 같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비서의 개인 SNS까지 찾아내 그녀의 체형과 머리 스타일을 사진 속 여성과 비교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IT나 경제계를 넘어 대중에게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강지훈 불륜, 배신자 CEO, 상간녀 같은 키워드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새로 고침하며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서연이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것에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아이의 슬픈 이야기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든 채 넋을 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소식들을 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너무 창피해요. 저는 딸을 품에 안고 가녀린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피할 것 하나도 없어, 얘야. 창피해야 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 피해자가 아니란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형 언론사의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 기사를 내리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생님, 우리 게시물들은 모두 익명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행동할수록 여론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믿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침착하게 서연 씨 곁에만 있어 주세요. 주원이의 안심시키는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딸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경영비리, 다른 한쪽은 사생활 스캔들. 이 이중 폭풍은 강지훈이 공들여 쌓아올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젊은 기업가라는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돈으로 몇몇 작은 기사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들끓는 네티즌 전체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 세계에서 리더의 개인적인 신뢰는 때때로 재무보고서의 숫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객을 속이고 아내를 배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CEO는 더 이상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싱가포르의 한 투자 펀드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강지훈의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본래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시합니다.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그들은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회의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지훈이 아무리 해명하고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애매한 증거들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회피적인 태도는 그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싱가포르 본사에서 짧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은 투명성과 기업 문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지훈의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를 잠정적으로 동결하고 파트너십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는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전체에 강지훈의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의 한 대형 파트너, 그의 회사에 배포를 협력하던 한 통신사가 즉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들의 브랜드에 강지훈의 스캔들이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에서 그의 앱 광고 계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불륜과 기만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CEO가 자신들의 브랜드 옆에 나타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배포 및 홍보 채널을 잃자 앱의 신규 사용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수만 명의 기존 사용자들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로 앱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미친 듯이 반격할 방법을 찾았지만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쟁사부터 회사 내부 인물까지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마케팅팀 직원 몇 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해고했고 회의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서 물건을 부쉈습니다. 침착하고 신사적이던 CEO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신경질적이고 망상에 사로잡힌 통제불능의 남자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자들은 조용히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원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신중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계획이 예상보다 더 성공적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가장 미친 짓을 하게 마련입니다. 선생님과 서연 씨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결정타를 날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원이의 당부를 듣자 마음이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우리 모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 저는 그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무서울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와 투자자들로부터의 일격은 강지훈의 회사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항상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주식 가격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각광받던 기술주에서 모두가 내다 팔기 바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침 경제 뉴스를 통해서도 그 참담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압박은 한때 강지훈을 하늘 높이 띄워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 이사회와 대주주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생활이나 그가 아내를 폭행했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지훈은 그들의 자산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원이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 자리에 단 하루도 더 앉혀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회의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의 스타이자 희망이었던 강지훈은 이제 차가운 비난의 눈초리들을 마주하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논쟁하려 했었고 외부 요인과 보이지 않는 적대 세력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급락하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외면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 한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던 나이든 남자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투표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식 발표가 언론사에 전달되었습니다. 회사는 황국봉 씨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했으며 회사 재건을 위해 임시 CEO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직이라는 두 글자는 그가 가차없이 쫓겨났다는 무자비한 사실을 가리기 위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이 소식을 읽었을 때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통쾌함이 솟아올랐지만 곧이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경력, 권력, 그리고 명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자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저는 마당 국화 화분 옆에서 놀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며칠 사이 한결 밝아졌고 입가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주원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다. 제 예상대로 강지훈의 광기는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습니다. 그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늦은 오후, 제주에는 이슬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 대문 앞에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가로 달려가 밖을 보았습니다. 강지훈의 익숙한 검은색 스포츠카가 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익숙한 검은색 스포츠카가 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마치 야생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없이 쇠대문을 발로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 박은희, 이서연, 이 나쁜 년들아, 당장 나와. 서연이가 겁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로 제 뒤에 바싹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딸을 굳게 껴안았지만 제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주원이가 이 상황에 대비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저는 딸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방으로 올라가서 문 꼭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그리테네스, 부터 패니. 저는 말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재빨리 외투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작은 카메라 렌즈가 주머니 틈 사이로 밖을 향하도록 우리가 나가지 않자 강지훈은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더니 달려와 대문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은 그 강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잠금새가 부서지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저속한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녀가 감히 나를 해쳐. 내 경력을 망쳐.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 집구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그는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의 광기 어린 눈이 거실을 훑다가 제게 멈췄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전부 당신이 부추긴 거지?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덤벼. 그는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테이블 다리에 걸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노는 분풀이할 다른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제가 아침에 꽂아둔 수국 화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병이 산산조각나며 물과 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망가뜨려? 너희가 날 망가뜨리고 싶어? 그럼 내가 이 집구석을 망가뜨려주지. 그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항상 아끼고 가꾸던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위층의 서연이는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훈은 지쳤는지
폐허가 된 것을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봤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난 직장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당신 모녀는 잃을 게 아주 많지. 민준이도 있고 말이야. 내가 너희가 그 애를 곱게 키우게 놔둘 것 같아? 소송 걸어서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평생 그의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내 딸 인생 내가 완전히 망가뜨려서 영원히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줄 거야. 그의 잔인한 협박은 한마디 한마디 모두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컷 부순 후에 그는 유일하게 멀쩡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여전히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저의 두려움과 그의 폭력 앞에 무력한 늙은 여인의 모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겉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제 내면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애원하는 엄마처럼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지훈아, 왜 서연이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 걔가 뭘 잘못했다고. 걔는 너를 이 가정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는데.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가장 큰 죄는 멍청하고 말 안 듣는 거지. 내가 입 다물고 아내로서 분수를 지키라고 했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었어. 내가 몇 대 때린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건 아내를 가르치는 거였어. 바로 당신이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지금 나를 망치게 만든 거야. 때리는 건 교육이 아니야. 저는 나지막이 반박했습니다. 교육이 아니면 뭔데? 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야,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당신 모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같은 소문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말해주지. 난 곧 다시 일어설 거고, 그때는 당신들을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해줄 테니까. 바로 그때 위층에서 외침이 터져나와 그의 협박을 끊었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인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온몸을 떨면서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시선은 증오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약하고 순종적이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가 알던 약하고 순종적이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굴욕이 아이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의 등장과 태도에 강지훈도 놀란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오, 생쥐 새끼가 소리도 지를 줄 아네? 이리 내려와. 내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하자.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 아니야. 서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은 남편이 될 자격도 아빠가 될 자격도 없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우리 엄마 인생까지 망치려고 해?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이라는 두 글자가 강지훈의 신경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술기운과 광기도 그의 본성에 내재된 계산적인 면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그리고 저를 노려보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너희 모녀 그렇게 서로 감싸고 돌아라. 두고 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을 마친 그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우리에게 증오의 찬 눈빛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가 쾅 닫은 쇠 대문 소리가 작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해방의 눈물, 억압받던 날들 끝에 터져나온 저항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시 울도록 내버려 둔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심장은 승리의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폭행에 대한 자백, 잔인한 협박들,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괴물을 끝장낼 치명적인 증거, 마지막 총알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민혁이가 설정해준 보안 채널을 통해 주원이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주원아, 이제 때가 됐다. 녹음 파일을 보낸 지 불과 몇 분 후 주원이가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중요한 사건을 앞둔 변호사의 긴장감과 자신의 스승과 그 가족이 위협받는 것을 들은 제자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 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과 서연 씨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아이는 좀 놀랐을 뿐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주원이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폭행 사진, 외도 증거를 모두 모아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법원에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그는 선생님과 서연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경찰이 즉시 그를 체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원이의 말을 듣자 저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법원의 종이 한 장이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 우리 모녀를 그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이의 말대로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점심때쯤 주원이는 법원에 붉은 직인이 찍힌 접근 금지 명령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직인을 보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자마자 주원이는 그것을 지수에게 보냈습니다. 덩고로서 덩고로성 법원의 덩고로성 그리고 그때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일하는 언론사에서 그녀의 실명이 기자로 명시된 단독 탐사보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짧지만 매우 무거웠습니다. CEO 강지훈의 진짜 얼굴. 더 이상 익명의 소문이나 애매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기사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완전한 증거로 뒷받침된 완벽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기사는 데이터 판매 스캔들과 재무비리 의혹을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선명한 불륜 사진들을 공개하며 비서의 신원과 그들이 데이트했던 장소들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기사 말미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저속한 욕설,
아내 교육에 대한 자백, 잔인한 협박이 온 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녹음 발췌록 아래에는 법원의 긴급 접근 금지 명령서 사진이 첨부되어 강지훈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마지막으로 확증했습니다.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전례 없는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요 언론사에서도 인용 보도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강지훈은 스캔들에 휩싸인 CEO에서 대중의 눈에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륜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와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강지훈의 몰락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경력, 명예, 인간관계를 잃었고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 인간성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스스로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제 딸을 위한 슬픔, 그리고 오만과 잔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한 한 인간에 대한 슬픔. 전쟁은 끝났습니다. 언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강지훈은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정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법원에 제출한 외도 증거, 폭행 자백 녹음, 긴급 접근 금지 명령 등 모든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서연이의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강지훈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만 참석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서연이 측의 모든 요구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 역시 지금 논쟁해봤자 자신의 의뢰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서연이는 민준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아이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들을 위한 합리적인 양육비만 요청했습니다. 아이는 제게 자신의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더 이상 그 더러운 돈과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민준이를 데리러 서울에 간 날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를 보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아들을 품에 꼭 껴안고 익숙한 머리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제 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주로 돌아오자 저의 작은 집은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우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폭풍우를 헤쳐나온 여성의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준이를 돌보는 데 썼고 떨어져 지냈던 날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이가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독립성과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의 계획은 있니? 서연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전에는 본 적 없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속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 쉬어서 지식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디지털 마케팅 과정을 하나 찾아봤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민준이도 그리고 엄마도 책임지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딸이 마침내 진정한 어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서연이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 딸이 마침내 진정한 어른이 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책상에 앉아 온라인 강의에 몰두했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잠든 후 늦게까지 과제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등불 아래 비친 딸의 마른 등을 보며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잿더미 위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정원을 가꿨습니다. 점심에는 딸이 공부를 마칠 때를 기다려 밥을 차렸습니다. 오후에는 모녀가 함께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 식구는 부엌에 옹기종기 모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의 몸에 있던 멍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마음의 상처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제주의 평온함 그리고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하늘은 마침내 다시 맑아졌습니다. 서연이가 공식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후 저는 주원이와 지수, 민혁이를 제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가족 식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단순한 옛 제자가 아니라 저의 작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식사는 뒷마당, 보랏빛 부겐빌레아 아래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아이는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주원이 삼촌, 지수 이모, 민혁이 삼촌에게 매달려 새 장난감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정겨웠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했던 학생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주원이가 일어나 따뜻한 생강차잔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온 것은 선생님과 서연 씨를 뵙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강인함과 결단력이 저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수와 민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지수가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돈, 금돈치, 금돈, 금돈치, 금돈치, 맞아요, 선생님. 이번 일을 통해 기자로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진실과 용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자 한 명을 저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 그리고 서연이 엄마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고 선생님을 도와줬어. 너희가 없었다면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했겠니? 이 과정을 겪으며 선생님은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퇴직하면 내 삶은 그저 평온한 날들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폭풍이 닥쳐왔고 그것은 엄마의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엄마든 전사가 되는 법이란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교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연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너희들 수많은 제자들과의 정이라는 것도 깨달았어.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저 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내 딸에게 푸른 하늘을 되찾아주는 일. 그리고 너희들,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검은 먹구름을 걷어내준 사람들이란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황금빛 오후 햇살이 수국밭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풀과 꽃의 향기를 실어날랐습니다. 민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퍽에서 언더롭게 불어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실한 인연으로 되찾은 평화. 저는 내일부터 우리 모녀의 삶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임을, 오직 좋은 일들만 가득한 책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